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알고 계신 그런 빅데이터죠. 빅데이터 기술에는 어떤 보안 위험 요소가 존재하고 있는지를 한번 학습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내용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빅데이터라는 것은 이제 기존 기술로 데이터를 수집, 저장, 관리, 분석하는 그런 것이 아주 어려운 정도로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구글에서 1분 동안 발생하는 그런 검색 건수가 분당 200만 건 이상이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유튜브에서 1분 동안 업로드되는 동영상의 길이가 약 48시간 분량의 그런 동영상들이 1분 동안 업로드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들이 이렇게 생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빅데이터, 그러니까 기존의 데이터를 처리하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의 그런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데이터와 빅데이터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어요. 원래 기준은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직 마련되지는 않았어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유의미한 정보를 얻으려는 움직임이 아주 왕성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함으로써 비즈니스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그다음에 예측 능력을 훨씬 정확하게 키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클라우드의 사물 인터넷, 그다음에 디바이스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이렇게 모아뒀다가 결국은 개별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에 대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해서 정보 처리를 하는 거죠. 빅데이터에는 이제 통상 세 가지 속성에서 좀 확장하면 이제 6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3V 또는 6V라고 하죠. 볼륨, 크기죠. 그 다음에 이 크기는 이제 저장한다거나 발생하는 데이터의 사이즈를 얘기합니다. 벨로시티가 있죠. 이런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양성입니다. 다양성은 이제까지 뭐 문자 중심의 그런 정형 데이터였다면 이제 이미지나 SNS에서 주고받는 그런 비정형 데이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정확성, 데이터는 정확하게 전달됐을 때 그 가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발생된 많은 데이터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들 중에는 거짓 정보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변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분석 과정에서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가변성이 있습니다. 가변성. 데이터가 이제 빠른 속도로 가치가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보기 좋은 상태로 시각화해야 되는, 가시성 높게 해야 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6가지 속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볼륨은 이제 보통 크기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테라 단위, 테라면 10의 12승이에요. 기가하면 10의 9승이고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이 쓰는 개인적인 컴퓨터는 아마 하드디스크 용량은 테라 단위로 이렇게 되고 있을 거고요. 반면에 이런 모바일 디바이스들,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뭐 탭 수준은 뭐 수백 기가 정도 되겠죠. 자, 개별 PC 한 대를 가득 채울 정도의 데이터 양이에요. 테라 하면. 자, 그 다음에 속도는 적시성 있는, 즉 필요한 때 딱 맞게 공급돼야 되는 게 적시예요. 그죠? 적시성 있는 분석을 위한 그런 빠른 데이터를 생성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 예를 든 것처럼 헬스케어를 위해서 손목에 와치를 찾는데 여기서 사용자의 바이오 리듬을
체크, 수집을 하잖아요. 수집을 해서 이상 상태를 발견했는데 그걸 처리해서 결과로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다가 그 사람의 사용자의 생명이 위태해진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적시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라이어티는요, 정형 데이터, 뭐 데이터베이스로 보통 구축을 하죠. 그 다음에 비정형 데이터, 이메일이나 SNS상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과 같은 그런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형이든 또는 비정형 데이터든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자, 정확성은 진실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어떤 데이터가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획득한 데이터 자체의 신뢰성에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분석 결과에 영향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변성은요, 동일한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맥락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죠. 우리가 SNS상에서 게시한 의견이 진위가 왜곡됐다라고 하는 그런, 특히 정치인들이 하는 이런 SNS에서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발뺌하는 형식이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이 또 실제로 문장, 평문 이렇게 SNS상의 문장으로 말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 맥락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면 아니면 읽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실제로도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시성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된 결과를 사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해 주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기술 중에 그 워드 클라우드라는 그 기술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일종의 텍스트를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시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를 위주로 해서 그 크기에 따라 나열을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즉 횟수죠. 예를 들면 전체 SNS상에 어떤 키워드, 뭐 폭탄, 예를 들면 총알, 아니면 돈, 이런 용어들이 몇 번 나왔는가를 카운팅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중요도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그런 시각적인 툴을 이용을 하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시각화 도구라고 합니다. 마인드맵 같은 경우가 이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이제 통계를 이용해서 차트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겠죠. 빅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연관규칙 학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통상적으로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이루어지는데요. 특정 데이터군과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연결되는 그런 다른 데이터군을 특정 데이터군과 다른 데이터군의 연관성을 이용해서 찾아내는 그런 방식이에요.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수학적인 기법이 있죠. 확률과 통계 같은 데서 이제 다루는 건데, 어떤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결과로 B가 나타날 확률은, 이런 걸 따지는 게 조건부예요. 사건 발생 가능성이나 또는 규칙을 추출을 해서 다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찾아내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건 통상적으로 어떤 판매자와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사용자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특정한 판매 사이트를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물건들을 쭉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 내가 필요로 할 것 같은 물건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바로 구매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장바구니에 보관했다가
그 장바구니에 들어가 있는 내용 물건들을 구매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장바구니에 물건을 넣는다는 것은 구매의 신중함을 기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장바구니 분석이라고도 하는데, 이 장바구니 분석과 거래 분석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사는 그런 제품에 대한 정보를 통계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특정한 항목 집합이 생성이 됐어요. 생성이 되면 그것과 다른 그런 항목 집합이 발생했을 때 A라는 항목 집합과 B라는 항목 집합 사이에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는가라는 것을 규칙을 통해서 파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장바구니 분석이라고 해요. 마케팅에서 아주 많이 사용됩니다. 이런 연관 규칙 학습은요, 우리가 이제 넷플릭스라고 하는 대표적인 그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포털이죠. 원래 넷플릭스는 오래전에 그 비디오나 DVD 같은 것을 빌려주는 그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빌려주는 그런 서비스를 먼저 했었어요. 했을 때 이 넷플릭스는 독특하게 고객 관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DVD나 비디오에 대한 평점, 별점 이런 것 평점을 그 고객의 반응을 별점 형식으로 이렇게 반영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전문가의 추천이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그 비디오 영상을 많이 본 시청자의 추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추천 시스템을 적용을 시켰어요. 그랬던 것을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로 바꿔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넷플릭스는 이제 컨텐츠 추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에서 예를 들면 한국에서 이 동영상이 몇 번째 순위에 많은 사용자들이 보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알려줘서 동영상을 더 많이 이렇게 관람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촉진시키는 그런 방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오프라인 매장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그 특정 기업이죠. 뭐 롯데 쇼핑 같은 그런 기업에서도 이제 오프라인 판매하는 방식을 이렇게 넷플릭스의 방식의 어떤 그 추천 시스템을 적용을 시켜서 병행하도록 한다는 식으로 뭐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얼마 전에 발표한 것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빅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분류 기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도학습이나 기계학습을 기반으로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특정 규칙이나 성질을 기준으로 데이터들을 구분을 시켜놓고 그 데이터들을 새롭게 추가할 데이터가 생기면 그러면 어느 데이터 그룹에다가 그 데이터를 포함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대량의 데이터를 속성이나 특성에 맞게 태그를 만들어서, 태그는 이제 일종의 꼬리표죠.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분류를 하고 그 분포에 따라 분류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가 발생하면 얘를 어느 바구니에 집어넣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을 기존의 분류 기준에 근거를 해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 기법을 이 대표적인 분류 기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화면의 오른쪽 사진은요, 일반 초코칩 쿠키와 그 다음에 강아지죠, 그 치와와를 이런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해서 분류하도록 하는 그런 테스트에 썼던 그런 방식이에요.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에 구분하기 어려우시죠? 이것들을 오랫동안 지도학습을 시켜서 정확하게 확률이 뭐 99.9%까지 되도록 하는 그런 분류가 잘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아두실 것이 이제 클러스터링이에요. 군집화라고도 하죠.
데이터를 이제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개의 데이터군으로 나눠 놓습니다. 이 데이터군의 그 어떤 개수나 특성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 앞에 분류에서는 그 특성에 따라서 데이터군을 나눴기 때문에 그 데이터군 A그룹, B그룹, C그룹의 특성이 명확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것이 모호한 형태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클러스터링 하는 것은 분류보다 좀 더 어려운 과정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 간의 유사성이라고 하는 것을 즉 아주 비슷한 중요성이죠. 이런 것들을 비교함으로써 해당되는 카테고리를 결정을 하고요. 이 지도학습이 아닌 비지도학습, unsupervised learning 기법을 이용해서 구현을 합니다. 고객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고객을 비슷한 특성을 가진 소집단으로 나눠서 그 소집단에 맞춤형 마케팅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봐요. 자, 여성이고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의 절반을 여성으로 분류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연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그리고 현재 거주하는 지역으로도 나눌 수 있죠. 뭐 서울이냐, 제주냐, 아니면 뭐 부산이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나누면서 이 사람들의 그 소비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맞춰 가지고 거기에 따른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회귀 분석 방식입니다. 한 개 이상의 변수에 대해서 다른 변수, 이 하나의 변수는 예를 들면 독립 변수라고 했을 때 다른 변수는 이 독립 변수에 영향을 받는, 즉 이 변수에 종속되어 있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A라는 변수와 B라는 변수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수학적인 모델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면 두 가지 변수가 있을 때 두 변수의 크기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변수 사이의 관계가 비례관계인지 반비례관계인지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A라는 변수가 바뀌었어요, 값이. 그랬을 때 B라는 변수의 값도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것이 이제 회귀 분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빅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중에는 감성 분석이라는 방식이 있죠. 그래서 센티먼트 아날리시스인데요. 자연어 처리 기술을 이용을 해서 텍스트 기반의 문서로부터 글쓴이의 감정 정보를 추론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저희 과에서 이런 과정에 대한 학습까지도 다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이제 교육 과정을 편성을 했죠. 우리가 감정이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지도학습으로 이제 구현을 합니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도학습은 뭐예요? 야, 이건 이럴 때는 울어야 돼. 이럴 때는 울어도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비지도학습은 스스로 구분해서 울 때와 웃을 때를 구분한다고 하는 거고요. 이와 같은 데이터의 흐름 측면에서 우리가 모바일 기술을 살펴보면요. 모바일 기기가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로서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생산자의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소비하는 그런 소비자의 역할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수행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 그 결과에 기반해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돼야 하는데, 바로 이 모바일 기기나 아니면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를 통해서 제공된다는 거죠. 그림 왼쪽은 그와 같은 측면에서 전통적으로 어떤 지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IoT, 사물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에 있는 센서들을 통해서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그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저장됐다가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요. 그래서 그 빅데이터로 분석된 결과가 다시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다가 어떻게 돼요? 이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서 서비스가 됐었죠.
이제 그런 과정이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이시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을 설명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빅데이터를 아예 클라우드 안에 분석을 위한 그런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로 탑재를 시켜서 정보를 또 제공하고 또 제어까지도 함께 하는 그런 구조로 바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